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시시각각 2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청렴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공직자들의 청렴 관련된 이야기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고요. 또 민선 6기 지방정부도 출범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 공직자들의 청렴 윤리 수준은 어떤가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내셨던 김덕만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청렴해야 되는데 특별히 공직자들에 대해서 청렴 윤리가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공직자는 그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죠. 네. 공복으로서 공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가청렴위원회 공보관 등을 거치셔서 지금은 이제 학교에 가 계셔서 이런 공직자 윤리나 이런 쪽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과연 그 선진국이나 우리와 비슷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청렴도가 떨어진단 말이냐? 네. 국민들의 사실 신뢰감이 좀 낮지 않습니까? 네. 비교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청렴 수준이 좀 낮은 편이죠. 한 200여 개 지구촌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45등에서 한 50등 사이에 뒤처져 있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약 30여 개 국가 중에 역시 최하위권인 27위, 28위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매우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또 공직을 보는 눈도 좀 낮습니다. 네. 공직자 100명 중에 절반은 부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공무원 스스로 또 설문을 해보면 공무원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부패하다고 이렇게 설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네. 갭이 큰 편이죠. 크네요, 차이가. 네, 물론 이제 공무원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전보다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나 많이 깨끗하고 청렴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늘 공무원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얘기냐 볼멘소리를 좀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사회가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데 대한 신뢰가 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공무원들의 청렴도와 관련해서 이 제도적으로도 그동안 좀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제도적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지금 규정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의 청렴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네. 7조에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가 정해져 있고요. 8조에는 공직자들은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공직자 행동 강령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사청탁이라든가 예산 남용 이런 걸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선후배 공직자 사이에서도 엄격하게 공사를 구분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이 청렴과 관련된 또 부정부패, 청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네.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저희 뭐 관피하란 관료들이 그런 얘기도 듣고 오명도 쓰게 되는데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의 비윤리적 이런 행태들이 네. 비윤리적 행태들이 이제 공직에 많이 침투돼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든가 또 공직자의 신분상의 어떤 그 불안정 등을 패거리 또는 끼리끼리로 인해 가지고 부패를 유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4월에 일어나지만 이제 세월호 참사를 볼 때 관피하라는 말이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 관피하는 즉 지연이나 혈연, 학연 등 그리고 이제
직장 연고에서 파생되는 이제 여러 가지 연줄 문화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관폐화, 즉 관료 지배 카르텔을 어떻게 우리가 척결하느냐가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사나 혹은 이렇게 비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정부 관련들이 뭐 한번 관직에서 물러나도 또 낙하산 타고 가서 저기서 일하고 또 몇 년 가고 했는데 사실은 뭐 공직만 그렇겠습니까? 민간 기업도 이런 부조리한 것들이 많겠지만 공직은 그게 이제 곧바로 드러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직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규정이나 법리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정부패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네, 그런 비율이 얼마나 그런 됩니까? 측면도 좀 있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면은 네.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 이제 차량에 이제 관용차를 이제 사적 사용한다든가 네. 또는 공무원들이 해외 또는 관외 출장을 네. 할 때 그 가라 출장, 소위 말하는 이제 허위 출장이라든가 네. 시간의 수당도 이렇게 허위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거는 이제 관행적으로 선임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답습해서 또 후임자들도 이어받곤 하는데 이제는 이제 공직자 행동 강령에 따라서 공사를 구분하고 그런 허위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권익위원회 계실 때 보면 이렇게 신고되는 뭐 건수나 케이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실제 어떤 불순한 마음으로 혹은 이제 청탁으로 이게 판명되는 경우나 혹은 이제 실수나 규정을 몰라서 되는 경우나 이런 게 조금 사례별로 좀 비율이 좀 나옵니까? 네, 그 국민권익위 이제 부패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오면 1년에 한 3천여 건 들어오는데요. 네. 이 중에 이제 한 300건, 한 10% 정도 되죠. 네. 이런 것도 이제 관행적 부패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90%가 물론 뭐 다 실수를 모르고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이게 처벌 수준까지 가거나 부패라서 확정되는 건들은 신고 건수에 비해서는 적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공직자 청렴 윤리, 우리 사회 중요한 화두이지요. 그리고 이제 민선 6기 정부 내각 2기가 출범해서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내셨던 김덕만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네. 선생님께도 좀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싶고 네. 직장 상사에게도 그렇고 뭐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선물이고 어떤 게 뇌물이냐, 예? 이런 기준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혹은 법적이나 규정상 선물과 뇌물의 규정이 좀 있습니까? 네, 선물은 간단히 말해서 대가성이 없이 제공하는 간소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음료라든가 또는 화환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으로 기준하면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약 3만 원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은 간소한 선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물은 이제 소위 말해서 대가성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주고받는 것들을 말하고요. 이 직무 관련자나 대가성이 관계되면 공직자는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요. 그걸 이제 모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기준을 잡아놓은 게 3만 원으로 네,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2만 8천 원, 9천 원이 계산되면 선물이고 3만 1천 원이 계산되면 뇌물입니다. 물론 모호한 거 있지만 기준을 그렇게 좀 잡아 놓은 것일 텐데요. 네, 직무 관련성이나 이제 대가성에 네. 있어서는 이제 그렇죠.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식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기준 말고도 우리가 이제 좀 관념적으로 이건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선물이지 않겠느냐. 또 이런 그 생각들, 이 관념들을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판넬로 좀 만들어놨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구별법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네.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뭘 받았는데. 네네. 그럼 이거는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예, 이거는 이제 선물이죠. 잠이 잘 오면? 예, 잠이 예. 잘 오면 선물이고. 예, 밤에 잠이 잘 오면 네. 선물이고, 네. 예, 그렇지 밤에 않으면 잠이 잘 안 오면? 예, 뇌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고 받고 있고요. 나서 내가 오늘 밤에 예. 받아도 될까? 이 발 뻗고 못 자면 이건 뇌물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다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네. 이거는 이제 뇌물이고요. 뇌물이고요.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자리를 떠난 후에 받아도 괜찮다면은 이건 이제 선물이고요.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건 이제 직무가 그렇습니다. 옮겨져서 다른 이제, 쪽으로 퇴직을- 갔을 때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뇌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영윤리 가이드에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강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선물과 뇌물. 사실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정말 선물인지 뇌물인지 몰라서 받았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공무원들이 명절 때 같은데 선물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걸 받았는데 불편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무조건 제공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되돌려 주지 못할 경우에는 각 기관에 클린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쭉 이렇게 흐름을 보면 1년에 한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걸 전국적으로 보면은 추정이긴 합니다만 약 한 3천여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뭐 심지어 뭐 보석도 있을 수 있고요. 핸드폰 거리라든가 요 네. 금으로 만든 거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뭐 택배로 오거나 이런 경우 또 본인이 또 안 받으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기관에 있는 클린 신고 센터에다가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 받은 분은 그때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신고한 것은 이제 금전일 경우는 이제 국고로 환수되고요. 네. 부패 우려가 있거나 또 음식물의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 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네. 기증을 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 현업에 계실 때 보면 최근에 좀 이렇게 많습니까?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네. 이제 이 사회가 맑아지고 공직자들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네.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시장을 했던 어느 분의 서울시장이 많으시질 않지만 이름은 거론하면 좀 크고 하니까 한 분이 그 인터뷰하면서 신문에다가 그런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뭐 뇌물 같은 거를 주면 어떻게 거절하느냐. 사실은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이인데 그냥 이렇게 주는데 얼굴 탁 붉히고 말이죠.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이러도 어려우니까 그분은 이제 봉투를 같은 걸 받으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의는 좋은데 일단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중에 뭐 달라고 안 했겠죠. 네. 그럼 이게 거절의 미학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최근에 보면 부패, 비리가 일어나는 뇌물이나 향응의 이제 실태들이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행태들이 많이 발견이 되나요? 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사청탁의 경우는 이제 인사청탁이 심하죠? 좀 또, 많죠. 이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고 일어나니 승진자가 바뀌었더라. 이런 이제 뒷말이 나오곤 하는데 간혹 이렇게 예정됐던 승진자가 안 되고 다른 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인사청탁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긴 하죠.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이제 집단으로 이제 보면은 역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정치인 쪽에서 많이 설문의 경우에 설문을 해보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건설 부문이라든가 또 종교라든가 사법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민권익위 이제 부패신고센터에서 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이런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검찰의 2011년의 경우에 이제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한 74건 중에 39건
그 보조금, 즉 농업 보조금이라든가 복지 보조금 이런 보조금의 비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이런 또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최근에 소위 김영란 법이라고요. 김영란 대법관의 이름이 이제 별칭으로 붙여진 법인데 이게 공식 명칭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여야가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명칭상으로 이제 우선 부정청탁 수수 금지 및 이해 충돌 방지법이 이제 원 이름이고요. 네.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원장 시절에 입법 예고를 하면서 언론들이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네. 여기에 이 부정청탁법의 부정청탁 금지법의 가장 핵심은 역시 쟁점은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하는데 형사 처벌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 이제 대가성이 없는 것 있는 것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MB 정부에도 쭉 이어왔는데요. 국민들한테 이제 설문을 해보면 87% 거의 이제 100명 중에 이제 90여 분이 이 부패 대가성이 없어도 이것은 부패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점점 부패가 진화되고 이제 고도화되고 이제 은밀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지금 법안이 국회에 가 있고요. 핵심 내용들은 역시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아라. 또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 수수를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 충돌 방지 제도에 대해서 보완한 내용들로 이렇게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뇌물과 선물의 기준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어떤 그 뇌물이나 향응을 받게 되면 처벌을 하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현업에 안 계시니까 현업을 물론 아셨으니까 대가성이 없어도 이렇게 처벌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시는 쪽이신가요? 네, 저는 뭐 이 법을 쭉 만드는 과정에서 홍보를 열심히 했고요. 네. 지금도 이 법에 빨리 조속히 통과되도록 네. 칼럼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언론에 늘 보시다시피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대기업 총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솜방망이 처벌되는 사례를 많이 네. 보시고요. 또 특별 사면으로 중도에 사면돼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중도의 형을 다 안 살고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를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사회, 공직사회에 어떤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예를 들어 보죠. 세월호 사태, 세월호 대참사를 통해서 보시죠. 예를 들면 이제 해운조합에 이제 감독기관에서 근무하던 이제 관료가 낙하산이죠. 낙하산 인사로 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없어도 이제 종전법으로는 이제 처벌을 안 받지만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처벌 경중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금품을 수수했다면 역시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수에 따라서는 뭐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이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져야죠. 이제 마인드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할 겁니다. 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좀 가서요. 공직윤리위원회를 이제 민간 전문가 위주로 좀 다시 좀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주로 민간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주장을 제안을 하신 이유는 어디 있는지요? 네, 제가 네. 최근에 뭐 칼럼에 이제 네.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감독기관에 있던 고위공직자들이 산하기관에 취업을 할 때 네.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사를 받아서 통과돼야 합니다. 근데 이 심사위원들이 그 관료 중심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는 끼리끼리 다 그냥 통과돼서 산하기관의 낙하산으로 가죠. 네. 최근에 통계를 보면 100명을 심사를 했는데 93명이 갔습니다.
그럼 뭐 심사 하나만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심사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대폭 개선을 하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 민선 6기가 꾸려진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지방의원들에게도 윤리 도덕적 잣대가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도 최근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또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예. 지방의원들은 그 지방 토착 세력과 또는 그 이해 충돌에 회피를 해야 되는데 네.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 그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이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40여 개 시군구 의회 중에 약 한 30여 곳밖에 제정을 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해 충돌 방지라든가 인사상의 청탁 금지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지방의회 가운데 뭐 한 10% 조금 넘는 경우만 이런 행동강령이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럼 행동강령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나요? 아, 구청에 따라서 네네. 조금씩 다르고요. 한 데도 네네.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뭐 매듭을 좀 지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공무원들의 그 청렴도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청렴도의 잣대일 텐데요. 특별히 좀 강조하시는 점, 우리 사회가 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강의를 청렴 교육을 한 400여 회 가까이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초고속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옷 입는 건 해결했으나 정신의 풍요는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한다면 청년 물결 운동, 즉 정신이 가슴이 머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캠페인을 좀 벌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뛰어넘어서 정신이 풍요로운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시시각각 토크 오늘은 공직자의 청렴 윤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내셨던 김덕만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